그때 그는 쫓기는 사람이 아노나 일행이 말한 쥐 기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하게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사택에 먼저 공주를 부탁했습니다. 사토는 그들을 나티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나티와 매니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들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 사토는 그들을 보고 곧바로 무단 침입에 대해 사과하며 매니저에게 아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쥐 기사를 보자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토가 그들에게 보여주려던 사람은 기사가 아니라 관리자가 알고 있던 미아라는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아가 그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자 어린 소녀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토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후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늙은 쥐 기사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는 달려가 사제를 불러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토도 그녀가 이 시간에 혼자 나가는 것이 불안해서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리사는 사토가 블루타워에 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야단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집에 있는데도 싱싱하고 풋풋한데도 그것을 즐길 줄 몰랐습니다. 대신 그의 몸에서는 온통 동물털 냄새가 났습니다. 사토는 그러고는 어젯밤 루루의 약을 구하러 나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죽어가던 짐승인간을 우연히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사는 질투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었습니다. 사토가 남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막연한 추측을 했습니다. 혹시 주인님이 검수를 좋아해서 자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때 룰루는 두 사람의 말다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룰루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하며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청년은 네이티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쥐 엔지니어는 위험한 상태를 넘겼다고 합니다. 미아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치고 탈진했을 뿐입니다. 관리자에 따르면 미아는 오랫동안 만화 고갈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토가 감정 능력을 사용했을 때 그는 미아가 아프지도 저주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였지만 그녀의 만화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나티는 만화 포션이 회복 속도를 높일 거라고 말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미아를 지맥이나 만화가 풍부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에 맞는 두 곳은 백작의 성과용의 계곡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두 곳은 백작의 성과용의 계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이미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미아가 깼다는 것을 알고 그는 네티에게 미아에게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사토를 보자마자 그가 영능력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영혼을 본 적이 없었고 네티의 말에 따르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마친 후 그녀는 사택에 자신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요리를 하는 동안 미아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그 청년은 남자가 그 소녀에게 영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다. 미아가 그것들을 매우 부드럽고 반짝이는 무언가라고 묘사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속수무책이 된 사토는 소녀에게 요정들의 언어로 좋은 아침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덕분에 그는 나중에 그 언어를 배우고 영혼들이 힘의 흐름을 따라 그것들을 영양분으로 삼으며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꽤 오랫동안 맡은 일들을 집에 맡겨둔 사토는 그 후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구했다. 하지만 미아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보고 그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사토는 아리사가 짐승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물을 묘사한 모든 카드는 아이들의 눈에는 고기라는 단어를 뜻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한 얼굴로 대답했기 때문에 아리사는 그들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 사토는 나중에 직접 그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잠시 후 마르타가 갑자기 나타났고 준이에게 놀이를 멈추고 일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타마와 파차이의 도움으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그렇게 빨리 끝냈던 거예요. 점심 식사 후 사토는 모두에게 미아와 쥐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 소녀들은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루루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 함께 갈 거예요. 미아를 실제로 본 모두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머리 색깔에도 놀랐습니다.
이를 본 사토는 아이들에게 미아를 맡겨도 되겠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사토가 있었기에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토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네티가 갑자기 그에게 상인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처럼 마차가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계속 자랑하며 별똥별이 떨어진 후 자신의 말이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네이티는 그에게 마차를 파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의 친구이자 상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말 두 필과 함께 마차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사토는 마차에 대한 제안에 감사했지만 마차 운전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때 루루는 자신이 마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곧바로 네티에게 그 마차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가격도 묻지 않고 바로 부탁하는 바람에 네티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때 창밖으로 마차가 지나가자 사토는 자신의 감정 능력을 이용해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네티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적정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토와 소녀들은 성벽 밖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오리사의 능숙한 준비 덕분에 모든 것이 매우 빨리 준비되었습니다. 심지어 옛날식 주전자 같은 옛날 도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마가 이끄는 그룹은 소음을 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서 사토는 그 소리는 모두에게 물이 끓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소음은 물이 가열되면 수증기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오리사가 개입하여 그러한 설명은 아이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이 끓으면 흰 연기가 난다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강하면 주전자 뚜껑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고요. 사람이 숨을 쉴 때 김이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해요. 아이들이 실컷 먹은 후 사토씨가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 개의 하얀 점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 사토씨가 음식을 주었던 야수 아이들이었어요. 사토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과일을 많이 따왔대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받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기를 꺼내 아이들에게 다시 주면서 말했어요. 그의 조가 그것을 끝낼 수 없었고 세 사람 모두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네티는 사택에 마차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리사는 그 청년이 그것을 이용해서 미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즉시 동의했지만 매니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토는 기회를 이용하여 루루에게 마차 모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루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그녀가 특히 그가 오리사 루루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했기에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토는 오리사가 자신의 전생 기억을 여동생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루의 도움으로 사토는 마차 운전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몇 번의 연습 만에 최고 레벨까지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꽤 오랫동안 길을 가던 중 루루는 피곤해졌습니다. 갑자기 사토는 앞쪽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나무가지를 올려다보니 검은 올빼미, 고양이가 그를 응시하다가 날아와 지나가는 마차에 앉았습니다. 사토는 중개사무소로 돌아왔는데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가져온 마나 포션 덕분에 미아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님의 회복을 축하하며 오리사는 사택에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는 당연히 즉시 동의했습니다. 리사와 루루에게 파티 용품을 사오라고 부탁한 후 사토는 다시 한번 검은 올빼미, 고양이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티의 집에 들어가자 그녀는 사택의 레씨가 깨어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은인인 레씨를 만나자 레씨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마이라고 소개하며 미아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아는 마녀에게 납치되어 그로토라는 곳에 감금되었다고 한다. 탈출 후 미아는 마이의 기랭을 만났고 그들은 미아를 이 도시의 매니저에게 데려가려 했다. 도시를 공격한 날벌레들도 같은 마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사토는 매니저 유야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바로 그때 사토는 아래층에서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매니저는 뛰어내려가서 아이들이 천둥소리에 놀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타마는 건물 안에서 검은 올빼미 고양이를 발견했고 그리고는 신비롭게도 그 생물체 안에서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그는 마법으로 모두를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사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런 종류의 마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토도 오리사에게 마법에 걸린 후 자신의 능력을 각성시킨 덕분에 그것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이는 감정평가 능력을 사용하자 상대의 이름이 제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극중 주인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미아를 데려가려는 것을 본 사토는 가로막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쟤는 자신이 영웅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쟤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택의 어린 소녀 미아를 넘겨주기를 원했지만 사토는 미아가 자신의 중요한 친구였기에 즉시 거절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후 그 청년은 재빨리 선제 공격을 가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제니 그림자로 제압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그런 상태에 처하자 오리사는 그에게 마법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차는 언데드와 비교당하자 마법사 역시 방역했지만 사토가 막았습니다. 관리자인 유야도 도와 사토가 젠의 그림자 채찍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힘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컸습니다. 모두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미아는 그들에게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리사는 어린 소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를 눈치챈 사토는 젠과 이야기하며 그의 주의를 돌리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시간을 벌려고 하는 척 물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 오리사는 사택에 비켜서서 젠을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독특한 마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전히 실패였습니다. 그 순간 오리사의 보라색 머리카락을 보고 그는 그녀가 환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택의 그 소녀가 신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능력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미아를 잡고 그림자 채찍을 사용하여 사토를 막으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요람이라는 곳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리사의 일행도 도착했고 사토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두 사람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적을 추격하고 미아와 함께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 사토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공간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다. 그곳에서 사토의 지구력과 체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했다. 심지어 지도 스캔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다. 잠시 생각한 후 사토는 이 공간이 게임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프로그래머로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사토의 눈앞에는 신전과 같은 곳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미아도 있었으며 매우 친절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때 젠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토가 거기에 온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요람을 정복한 자만이 이 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토가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토는 젠이 그 공간의 관리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젠은 그것이 게임이 아니라 도전이며 이곳에 먼저 도달하려는 영웅들은 먼저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즉 자신인 불멸의 왕에게 도전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미아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법사에게 왕의 방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당장 그럴 수 없었다. 젠의 목적은 사토가 다시 처음부터 요람 속 모든 시련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때쯤 사토는 자신의 지도 스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그는 이곳이 만화가 풍부한 레이 백작의 영토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미아를 구출할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나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사토는 즉시 적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급 몬스터일 뿐이었고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 스캔 기술 덕분에 사토는 요람이 총 200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층씩 구분되어 있었고 20층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몬스터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나아가던 사토는 나무집 더미 뒤에서 자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상대가 드라이어드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토는 그녀를 물리칠 수 있다면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만화가 없었기에 그들의 만남을 연기했다. 하지만 한동안 관찰한 후 드라이어드는 사토가 매우 잘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배가 고프니 사택에 먹을 것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포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어드는 만화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키스로 만화를 빨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잘생긴 청년으로부터 많은 만화를 받은 드라이어드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토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기서 그 청년은 버려진 연구실과 토야라는 사람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그의 요정 부족이 이상할 정도로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약하고 저항 의지가 유난히 약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 요정들이 미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정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존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요람이 만들어졌대요.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완성하지 못했대요. 요람의 제작자는 그것을 만든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대요. 그래서 요정 부족이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봉인하기로 결정했대요. 사토는 이름을 통해 토야가 미아와 매니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이 미아를 그토록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방을 나온 후 사토는 드라이어드에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드라이어드는 쾌활하게 그에게 그 요정 버섯들 한가운데 서 있으면 된다고 말하며 어느 층으로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요람의 주인방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드라이어드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100층까지밖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층에는 매우 강한 방위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100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로 매우 닮은 3명의 소녀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강력한 골렘이 있었어요.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소녀들은 사택의 공격을 잠시 미루고 제대로 맞이하기 전에 무기를 장착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에 따르면 그는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가 이 방의 경비팀을 물리친다면 그뿐만 아니라 이긴다면 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마치자 가운데 있던 소녀가 30레벨 철골렘에게 사토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그 골렘 머리에 적힌 에메트라는 단어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이를 쏘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매트는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소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다소 밋밋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명하게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실번조차도 다른 2명을 위해 시간을 끌 줄 알았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협동 공격 후 5번과 6번은 후퇴했고 7번은 혼자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택의 단 한 방에 빠르게 패배했습니다. 1번을 위해 깔끔하게 휴식 장소를 마련해 준 후 사토는 100층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무기와 값비싼 물약들을 발견했고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계속 길을 가던 중 2층의 드라이어드가 시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토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쉬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갑자기 깨어나 물주머니를 잡고 마시더니 아래층 드라이어드처럼 자신도 만화를 끌어올리게 해달라고 사택에 부탁했습니다. 많은 만화를 받은 후 그녀는 활기를 되찾고 모든 드라이어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아래층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그녀에게 자신을 얼마나 높이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드라이어드는 위층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층이 많아서 사토를 180층까지만 데려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도착하자 사토는 몇몇 벌레들이 층들을 연결하는 덩굴들을 잘라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말을 마치자 그 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꽤 많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쟤는 사토가 그 요람을 얼마나 빨리 정복하는지 보고 매우 놀랐어요. 하지만 사토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제니미아를 평화롭게 풀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법사에게 사토는 아직 그와 맞설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면 먼저 그의 부하들을 물리쳐 영웅의 자격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택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성검을 상으로 내릴 것입니다. 쟤는 사토가 그것을 어떤 왕에게 바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사토의 상대로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 7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 하나가 그에게 아래층에서 패배했기에 사토는 꽤 놀랐다. 마법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토 자신도 강화시켰다. 하지만 사토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마법사는 더 높은 곳을 찾아 전투를 지켜보았다. 마녀가 떠나자마자 그의 부하들이 사토를 향해 맹렬히 공격했다. 골렘들을 파괴하기 위해 청년은 창을 꺼내 그 기술을 익히고 최고 레벨로 업그레이드하여 골렘들을 관통할 수 있게 했다. 로봇 여자아이들은 사토가 단순히 무술로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쓰러뜨려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토는 당황하여 여자아이들에게 왜 자신을 위해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그에게 희생하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말하고는 사택에 맹렬하게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여자아이들은 지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로봇 경비병이 의식을 잃기 전에 그녀는 사택에 그들의 주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젊은이의 활약에 제니라는 마녀는 매우 기뻐하며 약속대로 그에게 성검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후 사토는 마녀의 진짜 소원을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끝낼 영웅을 찾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생에 그는 잔혹한 부정의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를 갓난아이로 환생시켰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친절한 친구들을 만나 그는 자신의 새 삶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귀족이 그의 아내를 납치하고 그를 그의 가족과 함께 허위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신의 은총 덕분에 그는 소생했습니다. 그 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희생된 가족들을 언데드로 만들었고 복수를 마친 후 그는 아내와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죽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불멸의 어둠의 왕이 되었고 이제 자신이 기다리던 영웅이 나타났으니 마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고 사택에 부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사토는 손에 든 성검을 사용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멸되기 전 어둠의 왕은 사택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아내와 재회하게 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니 완전히 사라지자 사토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시스템이 갑자기 알렸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사라지고 시스템이 갑자기 알림을 발표했습니다. 요람이 자폭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미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깨우고 자폭 절차를 멈추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아무것도 몰랐고 사토는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사토는 제니미아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탈출 경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로봇 경비대를 미아 주위에 모아놓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니 미아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미아가 요람에서 무사히 나온 후 사토는 180층으로 바로 뛰어내린 다음 생물들과 싸우는 동안 생긴 구멍을 이용해 100층까지 내려갔습니다. 1번을 찾은 후 그는 재빨리 그녀를 데리고 드라드에게 가서 나무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드라드에게 씨앗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짐승 아이들이 준 과일 덕분에 첫 번째 조건은 쉽게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드는 그에게 두 번째 조건은 이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에너지가 들 것입니다. 마나가 완전히 회복되었기에 사토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드라드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요람 밖의 나무와 연결하여 사토 일행이 재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람이 무너진 후 소금 바다로 변하고 있으니 도망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 사토는 드라드에게 자신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숲이 살아있는 한 자신도 존재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후 사토는 빠르게 달리고 지형을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달려가다가 호수를 보고 물이 끓을 때 주전자의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덩이를 이용해 물을 튀게 하여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금물의 파도를 상당히 늦춰 사토가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소금물의 파도를 상당히 늦추었고 사토는 그 덕분에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유야의 무리와 사토의 노예들은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리사처럼 강한 사람조차도 감정에 압도되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리사를 보고 사토는 젠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에리사를 제지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사토의 무리가 제외한 후 유야와 미아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아는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요정공주가 사택에 키스를 했습니다. 이후 로봇 경비병들이 깨어났고 소녀들은 주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준 사택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 친절에 보답하고자 그때부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사토와 함께 여정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제네 반지를 그의 아내의 무덤에 가져다다 놓아야 했습니다. 8명 모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을 사토와 함께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한 결과 7번이 남게 되었고 사토는 부르기 쉽게 나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이트마우스와 7대의 로봇, 경비병들은 그들의 길을 계속하기 위해 그룹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사토는 자신의 실종이 수수께끼의 영혼 소환 세계에 붙잡힌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6명의 검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도 사토가 없는 동안 매우 걱정했기 때문에 사토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괴로움을 보고 사토는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달래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에 벼룩시장에서 선물로 샀던 귀걸이 한 쌍과 함께. 그러자 사토는 요정 마을로 떠날 계획을 이내게 알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손가락 튕기듯 간단한 약속을 듣고 진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토 일행은 요정 마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도시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시 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토는 말을 탄 이나가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고 이후 숲에서 두 사람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사토 씨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나는 말했지만 봄이 되면 오빠가 성인이 되어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나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때 사토 씨가 자신과 함께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별 후 슬퍼하는 사토 씨를 보며 아리사는 그를 위로하며 자신과 다른 여자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리사의 격려 덕분에 사토 씨의 기분은 다소 나아졌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꽤 먼 거리를 이동한 후 모두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습니다. 루루리사 그리고 나나가 준비한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사토가 칭찬했습니다. 이때 미아가 음식을 가리는 것을 본 젊은 남자가 미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사의 말에 따르면 엘프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식사 후 리사는 길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리사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이템 박스에 보관할 거라고 했어요. 아이템을 보관하거나 꺼낼 때마다 상당한 만화를 소모한다고 설명했어요. 사토의 보관과는 달리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말이죠. 사토의 보관은 어떤 대가도 없이 가능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상당한 만화를 소모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여전히 자신의 보관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세계 생활에 적응하면서 사토는 나중에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 휴식을 취한 후 사토는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먼저 그는 모두에게 짐을 준비하도록 일을 분담했습니다. 젠에게 납치당한 후 훨씬 좋아진 미아의 모습을 보니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 아리사가 사택에 다가와 집 매트를 고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이 계속 삐져나와 불편해서라고 말하며 이 말을 들은 사토는 그녀에게 모든 매트리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는 심지어 염소 가죽과 비슷한 붉은 흙 재질을 덮개로 사용했는데 이에 아리사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농담으로 그가 아마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엉덩이는 앞으로의 즐거움을 위해 편안하게 남았습니다. 이후 소녀들은 사토의 바느질 실력에 감탄했지만 실끝을 묶는 것을 잊어버린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매트리스를 수리한 후 봉제 오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나는 그것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여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사토는 그 후 각자를 위해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고 모두가 지칠 때 다시 쉬었습니다. 리사가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사토는 조금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파차이와 타마에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는 그들을 근처의 흥미로운 바위들을 탐험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리사는 아이들에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나무 아래에서 나나는 미아가 나무시 피리를 부는 것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토는 칭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주인의 관심을 본 나나는 미아에게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미아가 공주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나에게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리사와 루루도 합류했고 모두 사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성을 보였어요. 사토는 희망이 없었죠. 음악 실력을 향상시킨 후에도 그의 나무시 피리는 코난의 노래 실력보다 다 나을 게 없었어요. 아리사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건 그렇고 그녀는 특정 장소로 걸어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사토는 자신의 앞에 있는 토리를 보고 놀랐어요. 그는 그 문이 왠지 낯익다고 느꼈어요. 갑자기 사토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다. 그 기억 속 소녀는 영원히 함께하자고 말했다. 세상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그는 언제나 아키로일 거라고. 사토는
그 기억 속 절이 할아버지 집 뒤편에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소녀가 자신이 아는 그 소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간과 신의 수명이 다르다고 말했었다. 그러니 함께하기 위해서는 신의 개입이 필요했다. 아리사의 부름에 사토는 몽상에서 깨어났고 정신공격의 흔적이 없는지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그 사찰을 배경으로 한 게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비슷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토는 그것이 이동 게이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장나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토가 돌아오는 것을 본 파차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전리품을 자랑하러 달려왔습니다. 루루는 정육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리세게 배울 겸 따라갔습니다. 고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리사와 함께 갔습니다. 토끼 사냥으로 흑투성이가 된 파차이를 본 사토는 미에게 생명 마법의 가벼운 세척과 비슷한 물 마법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아가 그런 마법은 모른다고 대답하자마자 타마도 돌아왔습니다. 파차이가 잡은 불화살 늑대는 아주 귀여워 보였는데 아리사는 곧바로 안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의 일종이었기에 사토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쉽게도 꽉 잡지 못해서 아리사가 놓쳐버렸고 타마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아리사는 사과했고 타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타마가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을 본 사토는 위로하며 무사하기만 하다면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파차이는 사냥으로 인한 과도한 활동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사는 아이템 박스에서 음식을 꺼내 함께 먹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토는 수납 공간을 확인하다가 환술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젠을 물리친 후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토는 이 세계의 마법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곳 마법의 창시자가 프로그래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덕분에 사토는 생명 마법이 다른 마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방하는 대신 그는 생명 마법에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중 기술 부분을 알고리즘에 복사하여 새로운 마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던 사토는 갑자기 손이 무언가 부드러운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구창을 치우고 나나의 가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리사와 미아는 그를 무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나가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지만 갑자기 사토는 지도에 흰 점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우스피플로 확인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동료들을 찾으러 나선 마우스 마을의 마이 장로의 말을 떠올리며 미아를 보호하던 사토는 이제 리사 일행에게 수레를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다른 마차의 마부에게 다가가 쥐사람들의 석방을 협상했습니다. 미아 공주와 재회하자 그들은 달려가 서로 포옹하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택의 자신들과 공주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 기사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식량을 보충하고 싶어서 사토와 타마는 함께 사슴 사냥을 나섰습니다. 사토는 늑대 사건 이후 타마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사냥 여행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Because he wanted to cheer her up after the incident with the wolf. 하지만 아이들은 또 다시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그래서 사토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마법을 미에게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물 마법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품으로 변형시켰는데 아이들 몸의 흙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사이 사토는 밤을 새워 경계를 서다가 자신의 저장 공간을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최대 거리가 4m라는 것과 자신의 저장 공간이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처럼 용액은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타마와 파차이가 잡은 먹잇감을 손질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리사를 위해 곤충 사체를 해부할 수 있는지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장 공간은 여전히 오리사의 아이템 박스보다 우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타는 종이 2장을 보관함에 넣자 반응이 달랐습니다. 물품함의 종이는 꺼내자 완전히 꺼져 있었지만 그의 보관함에 있던 종이는 여전히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토는 전날 만들어 보관함에 따뜻하게 보관해둔 호이음하러운 아침 식사를 노예들에게 차려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그들은 마을 어른 마우스 마이와 그의 팀과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미아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쥐 전사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미아를 보호하기 위해 전투에서 희생된 쥐 전사들을 위해서요. 이를 본 미아는 무덤으로 가서 기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쓰러진 용감한 영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그 후 늙은 쥐 마이는 사택의 침묵의 종이라고 불리는 종을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미아 공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 끝에 사토는 어느 마을에 들러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팁을 후하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술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토가 떠나려던 순간 종업원이 갑자기 그를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선술집이 러브 호텔의 일부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녀는 사택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아와 에리사는 다음날 아침 그를 불륜으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하던 그때 그들은 갑자기 한 남자가 커플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리사가 설명하기 전까지 사토는 그 남자의 시선에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에게 몬스터 코어를 팔도록 강요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자 사토는 부부에게 치유 물약을 건넸습니다. 그 물약 덕분에 남편의 부러진 다리가 나았습니다. 이를 본 에리사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에리사의 말을 고려하여 사토는 휴식 시간에 연금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레시피를 보고 그는 재빨리 물약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병에 보관하지 않으면 물약이 변질되었습니다. 샘플 물약을 확인하던 사토는 바닥에 특별한 마법 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지자 그는 다음날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토는 밤늦도록 마법 아이템을 만들었고 에리사의 호기심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만화만 무의미하게 순환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습니다. 사토가 사용해 보려던 순간 마법 아이템은 만화 과부하로 폭발했습니다. 모든 소녀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토는 파괴의 화신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로키라는 마을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사토와 리사는 연금술 상점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게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나와서 길을 막았다고 사택에 따졌습니다. 그는 힘을 쓸 생각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사토의 얼굴을 보고는 급히 부하들을 불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만난 후 사토는 약초 재료 구입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몬스터 코어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 병당 한 개의 은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마침 사토의 창고에는 많은 몬스터 코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거래는 불법이었기에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토는 그 후 안정제와 마법 주문서 같은 물품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충분히 다 있었지만 소유하는 것이 그러려면 최소 3레벨 코어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고 싶었던 것은 물약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그 노인이 사토가 밖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것들을 모두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시의 주요 마을 도장이 찍힌 허가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택의 도자기 가게를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 가게를 나온 후 사토는 리색에 먼저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도자기 가게를 돌며 약병을 문의했지만 모두 매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사토는 변장을 하고 연금술 가게에서 몬스터 코어를 물건과 교환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주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양심적이어서 낯선 사람에게 위험한 마법 두루마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방패나 문양 같은 기본적인 마법 두루마리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두루마리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지도가 스캔할 수 없는 어두운 지역을 탐험하도록 숲속으로 조금 들어간 사토는 갑자기 방금 경계선을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방향 감각 상실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사토의 지도에 있던 어두운 지역이 드러났고 여러 개의 흰 점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도 보였다. 사토가 무단 침입했으니 마녀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그는 떠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숲의 방어팀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철갑 기사단의 리더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토는 싸우면서 동시에 숲에 무심코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급강하여 그녀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새의 등에서 늙은 마녀가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숲의 만화 근원을 수호하는 수호 마법사임을 소개하기 위해 그녀는 제자의 사태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 사토는 그녀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차고 있는 종 때문에 그를 보내내 사자로, 그래서 그는 단지 그 부족의 엘프를 호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마법사의 제자이니가 역시 와서 사토에게 사과하며 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토는 그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오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 마녀와 그녀의 제자는 그들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치유 물약을 만들기 시작했고, 할머니를 통해 사토는 그들이 쿠하노 백작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2번 300개의 물약을 백작에게 제공해야 했고, 그 대가로 백작은 범죄자와 사냥꾼들이 숲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토가 물약 제조에 관심을 보이자 할머니 마녀는 기꺼이 그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특별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사토가 숲에서 나갈 수 있도록 빛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사토의 도움이 필요했던 일이 밝혀졌는데 숲에 사는 거인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술집에서 사토는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마녀들이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약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그것 때문에 불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토가 만나야 할 약병 제작 장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만남의 목적은 그에게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규정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었지만 도자기 수수공으로 등록하면 법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고 백발 남자가 마을의 수장이 아닌 영주가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사와 다른 두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들 잠자리 시간이 지났으니 돌아가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토가 소녀들을 도자기 공방으로 데려가던 중 갑자기 이내가 불량배들에게 쫓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약이 손상될까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토 일행이 때마침 나타나 공격자들로부터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 매복이 있었고 그녀의 마차가 그들과 충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작에게 배달될 많은 수의 약병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20개의 병만 온전했지만 약간의 약이 남아있는 몇몇 깨진 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그것들을 자신의 저장고에 모았습니다. 전부 합쳐 약 1만 밀리리터였습니다. 그래서 40병의 완제품으로 다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온전한 약병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완강했고 심지어 조약을 이용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사토는 언제 그를 만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화해하기 위해 협상하려 했습니다. 시장에서 3병의 술을 가지고, 하지만 구청장은 다시 한번 거절하며 마녀들이 준비한 병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토는 늙은 마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남자의 계획이 조약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바로 전날 엿들었던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남자의 목표는 환상의 숲을 없애고 그곳에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그것이 분명 조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누가 그런 조항을 추가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사토가 어떻게 조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토가 조약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그 남자는 숲속 마녀와 사토의 안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등급의 병으로 교체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같은 등급의 병으로 교체해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사토는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마감 시간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남은 양을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없다고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때 리사의 무리가 많은 약재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재료가 있어도 애니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약을 제때 만들더라도 보관할 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토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약병을 사들였고 두 남자가 왜 그렇게 차분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토의 무리가 180개의 병,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자기 공방 주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그를 그들의 어려움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가마만 빌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저 가마만 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린 주인은 승낙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케이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각자에게 일을 배정하며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여자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처럼 그 일이 처음인 사람들은 회전판의 원심력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토만이 기술 시스템을 통해 그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조였는데 계절 날씨에 말리는데 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상태로 감에 넣으면 폭발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시스템을 이용해 수분을 제거하는 마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에게 주문을 시험해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틀을 계속 다듬었고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자 도의 공방주의는 그것들을 감에 모두 넣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자 도의 공방주의는 그것들을 모두 감에 넣었습니다. 완성품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이내의 약제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자 그들은 가마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도의 공방주의는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해질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의 공방주의는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저녁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상한 상인이 몇몇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서 주장했습니다. 사토 일행이 허락 없이 병용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법에 따라 가마를 파괴했고 결과적으로 병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폭력배들이 간 후 사토는 감에 대해 주인에게 사과하고 이내 머리 위에 새를 빌려 마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얼마 후 오리사는 파편들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 불량품을 섞어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한 상인을 보자마자 진짜 병뚜껑들을 재빨리 창고에 넣어둔 그는 그 후 오리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를 꺼냈는데 창고에서 꺼내는 순간 온도 변화 때문에 바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는 병뚜껑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토는 이전에 불붙은 종이를 넣어 실험했던 적이 있는 아이템 박스가 떠올랐습니다. 종이를 꺼내자 불이 꺼졌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병뚜껑을 아이템 박스에 넣었다가 다시 창고로 옮겨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 후 그룹은 배달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백발 노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수상한 상인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백작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확인하자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택에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계속 물었고 사토는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사토는 구청장에게 서류에 빠르게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쿠아노 백작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토를 위해 직접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난 것은 만녀가 구청장의 모든 악행을 말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사토가 무릎 위의 새의 머리를 이용해 마녀와 연락을 취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백작에게 압박을 받자 백발의 남자는 그때 적대적으로 변하여 그를 공격하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법은 그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백작은 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작이 두 남자를 죽이려는 순간 사토가 끼어들어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백작이 이유를 묻자 사토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작은 검을 칼집에 넣고 마녀에게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토는 다시 한번 도자기 공방 주인에게 사과했고 주인은 이제 백작으로부터 자유롭게 장사할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사택에 감사를 표하며 이내는 그에게 마법 랜턴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작의 친구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늙은 마녀가 그에게 준 마법. 그 후 마을 그룹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토는 나나가 자신의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몸을 만지려는 순간 오리사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적절한 행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나는 단지 사택에 자신의 플랫폼 시스템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손을 그녀의 심장 근처에 대고 만화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때 미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택의 가슴 대신 등을 만지는 걸 제안했어요. 효과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손이 그녀의 심장 근처에 있을 테니까요. 사토가 나나의 등만 만졌지만 나나는 부모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냈어요. 이 때문에 오리사는 매우 질투심을 느끼고 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이나가 사택에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그것을 팀원들에게 보여주고는 내용을 읽으면서 혼잣말로 낄낄거렸어요. 다시 사토의 그룹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던 중 리사와 파차이가 야생식물을 가져왔습니다. 파차이는 향긋한 냄새가 난다며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사토가 먼저 시식해보는 모험을 감행했는데 놀랍게도 달콤했습니다. 식용 가능함을 확인한 후 그는 파차이와 탐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먹는 대신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핥아 먹었습니다. 이를 본 오리사는 사택에 냅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손까지 핥으려는 것을 막았다. 그날 밤 파차이는 사택에 모두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일부분만 읽었을 때 3명의 소녀들이 더 이상 잠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멈추고 모두 체에 올라가 쉬었다. 다음날 아침 사토가 일어나 보니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오리사는 사토가 자신 없이 하렘을 즐기는 것을 매우 질투했다. 그 후 그룹은 아침을 먹기 위해 일어났고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채올라 여정을 계속했습니다.